2025년에 한국 코스피가 80%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에요. 80%요. 같은 기간에 미국 S&P 500은 30% 올랐습니다. 일본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2배 넘게 일본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거예요. 글로벌 1등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한국 개인 투자자 절반 이상이 손실입니다. 40대, 50대는 10명 중 6명이 마이너스예요. 분명히 지수는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정작 개인은 못 벌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종목 골라서 사는데 시장은 80% 오르고 본인은 마이너스라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끝까지 보시면 왜 코스피가 80% 올라도 한국 개인이 손실인지, 한국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보통 사람이 이 흐름에 안전하게 올라타는 ETF 4가지 방법까지 다 풀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먼저 한국 시장이 진짜로 비싼 건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지식인사이드에 출연한 이광수 대표가 정확한 숫자를 줬어요. PBR이라는 지표예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해서 주식 시가총액이 몇 배냐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회사가 가진 건물 팔고, 공장 팔고, 재고 다 팔고, 빚 갚고 나면 100억이 남는데 시가총액이 160억이다. 그러면 PBR이 1.6배예요. 한국 코스피의 PBR이 지금 1.6배입니다. 80% 오른 다음에요. 그 전에는 0.8배였어요. 2배가 오른 거죠. 1배가 안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았다는 뜻이에요. 회사 다 팔아서 정리하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온다는 비정상적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1.6배가 여전히 낮은 숫자예요. 일본 니케이는 2.4배입니다. 대만은 3.5배예요. 미국은 무려 5.5배입니다. 한국이 80% 올라도 일본의 3분의 2 수준, 대만의 절반도 안 돼요. 미국이랑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국 주식이 글로벌 1등으로 올랐는데 옆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아직도 세일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주식이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았을까요? 이광수 대표가 진짜 답을 줬어요. 한국인이 한국 주식을 안 샀기 때문이에요. 이광수 대표가 20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월스트리트에 가서 한국 주식을 팔러 다녔거든요. 미국 투자자한테 한국 기업 좋다고 사라고 한 거예요. 그때마다 외국인 투자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너네가 안 사는데 왜 나한테 사라고 해? 한국 국민이 사지 않고 한국 연기금이 비중 줄이는 주식을 왜 외국인이 사야 되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면요. 한국인이 왜 한국 주식을 안 샀느냐? 회사가 나빠서예요. 돈은 벌면서 주주한테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는 안 소각하고 물적 분할로 소액주주 피해를 줬고요. 대주주만 챙기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적금이나 부동산으로 갔지 한국 주식은 안 산 거예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됐어요. 2025년에 상법 개정이 2번 통과됐어요. 주주 친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자사주 소각 의무,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배당 절차 강화 같은 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외국인이 이러기 시작했어요. 너네 뭔가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한국인도 다시 사기 시작한 거고 그게 코스피 80% 폭등의 진짜 동력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같은 외부 변수가 아니에요. 한국 안에서 일어난 구조 변화예요. 그러니까 80% 폭등도 우연이 아니고 앞으로 갈 길이 남아있다는 시각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일본, 대만, 미국 PBR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1.5배에서 3배가 남아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 흐름에 어떻게 올라타야 하느냐? 여기서부터 진짜 실용 이야기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지표가 2개 있어요. 이광수 대표가 정리해줬는데 딱 2개만 알면 된대요. 첫 번째, PBR. 아까 설명드린 그거예요. 회사 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냐. 두 번째, PER. P는 똑같이 주가, E는 earning이에요. 순이익.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에요.
회사가 1년에 100억 번다 치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PER이 10배예요. 한 주 사면 10년 만에 본전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PER이랑 PBR은 같은 업종끼리만 비교해야 돼요. 코카콜라랑 펩시 비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비교, 이런 식이에요. IT랑 식품을 같은 PER로 비교하면 의미가 없어요. 업종마다 표준 PER이 다르거든요. 성장 산업은 PER이 30배에서 40배여도 정상이고 저성장 식품회사는 10배도 비싼 거예요. 비교는 같은 운동장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이광수의 표가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투자는 싼 거 사는 게 아니라 오를 거 사는 거다. 주가 1000원짜리가 싸 보인다고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돈을 못 벌면 1000원도 비싼 거예요. 반대로 100만원짜리도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면 싼 거고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종목 고르는 기본이에요. 근데 솔직히 PER, PBR 보고 종목 직접 고르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회사 100개 비교하고, 업종 분석하고, 분기별 실적 챙기고, 뉴스 따라가고요. 직장 다니면서 이걸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막상 시간 들여 분석해도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정보가 늦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한테 ETF가 답입니다. ETF 시장 규모를 한번 보세요. 2020년에 한국 ETF 자산 규모가 52조 원이었어요. 2025년에 200조 원이 됐습니다. 5년 만에 4배가 됐어요. 5년 안에 4배는 어떤 자산군에서도 보기 힘든 폭발적 성장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개인이 76조 원어치를 들고 있어요. 한 명당 1천만 원씩 들고 있다고 가정하면 약 760만 명이 ETF 투자자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돈 버는 사람이 2,800만 명이거든요. 4명 중 1명이 이미 ETF를 하고 있어요. 안 하시는 분이 오히려 소수가 된 거예요. 옆자리 동료, 친구, 가족 중에 이미 ETF 들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안 물어봐서 모를 뿐이에요. ETF가 뭐냐? 보통 사람의 재테크 사관학교 채널에서 정말 좋은 비유를 줬어요. 부대찌개 밀키트입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부대찌개 끓이려면 햄, 콩, 라면사리, 떡, 파 다 사야 하잖아요. 마트 가면 4만 원 나옵니다. 근데 옆에 부대찌개 밀키트가 8,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적정 분량으로 재료가 다 들어있고 양념도 맞춰져 있어요. 와이프한테 안 혼나고 맛도 평타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ETF가 딱 이거예요. 미국 S&P 500 ETF를 사면 미국 상장기업 4,000개 중에 시가총액 상위 500개를 한 묶음으로 사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다 들어있어요. 그 500개를 직접 한 주씩 사려면 한국 돈 약 2억 원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 상장 SP500 ETF는 2만 원대로 한 주 살 수 있습니다. 10,000분의 1 가격으로 500개 우량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코스피 200 ETF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시장 대표 200개 기업을 한 번에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카카오, 네이버 다 들어있어요. 80% 폭등 같은 시장 전체 흐름을 한 종목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주도주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200개를 한꺼번에 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SP500 지수가 지난 30년 평균 수익률이 연 약 10%예요. 그리고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역사상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사든 15년 뒤에는 반드시 수익이 났다는 뜻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고점에 산 사람도 15년 뒤에 보면 플러스였어요. 코로나 직전에 산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시간이 답이라는 게 이래서 그래요. 여기서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ETF는 펀드인데 펀드보다 훨씬 낫습니다. 옛날 펀드 때 손실 본 경험 있으신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ETF도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데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펀드는 수수료가 연 1에서 2%인데 ETF는 0.1에서 0.3%예요. 펀드는 보유 종목이 실시간으로 안 보이는데 ETF는 매일 공시됩니다. 펀드는 3일 가격으로 거래되는데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 가능해요. 동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세요. 일반 계좌에서 ETF로 수익이 나면 15.4% 세금을 떼요.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ETF를 사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5.5%만 내면 끝이에요. 거의 10%포인트 절감입니다. 1억 운용 30년이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나요. 자, 여기까지가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균형 잡으려고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ETF에도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함정, 이광수 대표가 말한 건데 반도체 ETF나 방산 ETF 같은 테마형 ETF는 굳이 살 필요 없대요. 왜냐? 반도체 종목 직접 살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주도주만 사면 되는 거예요. 굳이 ETF로 사면 주도주가 아닌 약한 종목들이 끼어들어서 수익률을 갉아먹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오를 땐 덜 오르고 빠질 땐 더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수 ETF는 다르다고 했어요. 코스피 200이나 SP500 같은 지수는 개인이 직접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ETF로 사는 거예요. 그 외에 반도체 ETF, AI ETF 이런 테마형은 차라리 종목 직접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정, 이게 더 무섭습니다. 잘 아는 분야가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이광수 대표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SK하이닉스 주식 가장 못 사는 사람이 SK하이닉스 직원이라고요. 왜냐? 안에서 일하니까 작은 흠집들이 다 보이거든요. 진짜 예쁜 사람도 가까이서 만나면 흠이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사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고 자신만만한 분야가 오히려 함정인 겁니다. 방송 콘텐츠 회사 직원이 그 회사 주식 못 사고 건설사 직원이 건설주 못 사는 이유가 다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단점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고 ETF 사는 사람이 잘한다고 종목 직접 고르는 사람보다 더 잘 벌 수 있다는 게 이광수 대표 결론이에요. 교만이 가장 큰 적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함정, ETF를 너무 많이 사면 안 돼요. 보통 사람의 재테크 사관학교 채널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줬어요. 매월 적립금액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시장지수 ETF 하나로 끝.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시장지수에 테마형 한두 개, 200만 원 이상이라도 4개 이내. ETF 5개, 6개 사면 그 안에 종목이 중복되니까 분산 효과는 사라지고 관리만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 SP500이랑 나스닥 100이랑 AI 반도체 ETF랑 테슬라 레버리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안에서는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계속 반복돼요. 겉으로는 분산 같은데 실제로는 같은 종목에 베팅하는 셈이에요. 차라리 시장지수 한두 개로 단순하게 가는 게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수익도 좋습니다. 네 번째 함정, 자주 사고 팔면 망합니다. ETF 장점이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라서 자꾸 들락날락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손실 회피 본능이 발동합니다.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오르면 더 가기 전에 팔고, 결국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비이성적 매매를 반복하게 돼요. 근데 핵심은 단순함이에요. 보통 사람의 재테크 사관학교 채널 표현을 빌리면 투자 성공의 90%는 단순함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최소 10년 들고 가야 SP500 같은 지수가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요. 1972년부터 2020년까지 51년 동안 SP500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시간이 답입니다.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아니라 오래 들고 있는 게 답이에요. 자, 정리하고 처방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ETF 비중을 어떻게 잡는지 보통 사람의 재테크 사관학교 채널 가이드를 정리해드릴게요. 본인 상황에 맞게 참고만 하세요. 30대, 시간이 가장 많으니까 성장형 중심이에요. 나스닥 100 같은 성장 ETF에 시장 대표 SP500이나 코스피 200을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40대, 가계 지출이 많아지니까 안정감도 필요해요. SP500이나 코스피 200을 메인으로 하고 슈드 같은 배당형 ETF 일부 섞어서 현금흐름 만드세요. 50대,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자산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배당형하고 채권형 ETF 비중을 크게 늘리고 시장 대표 ETF는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일정 부분만 유지하세요. 60대, 자산을 지키면서 현금흐름 만드는 단계예요. 배당형 ETF에 채권형 ETF 중심으로 가시고 단기 생활비는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분리해두세요. 커버드콜 ETF, 고배당 ETF 일부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본인 위험 감수도 하고 가족 상황은 다 다르니까 위 가이드는 일반론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신호 3가지 드릴게요. 첫째, 매년 한두 번 리밸런싱 하세요. 1년 지나면 ETF마다 수익률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비중이 떨어진 ETF를 더 사고 많이 오른 ETF는 한동안 매수 안 하는 식으로 비중을 맞추세요. 이게 위험관리의 기본입니다. 둘째, 본인 연금 계좌하고 IRP 계좌부터 채우세요. 일반 계좌에서 사면 세금 15.4%, 연금 계좌에서 사면 5.5%, 같은 ETF 사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셋째, 한국 코스피 200을 빼놓지 마세요. 이광수 대표가 2025년 가장 추천한 시장이 한국이에요. 80% 올랐지만 PBR이 일본, 대만,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상법 개정으로 한국인 주주가 늘어나는 흐름이 막 시작됐어요.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초입이라는 시각이에요. 특히 한국인이 한국 주식 비중 늘리는 흐름이 진짜 중요해요.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한국인이 안 사면 안 따라옵니다. 한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따라오고 외국인이 따라오면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국 자산을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빼놓으면 그 변화에 가장 큰 수혜를 놓치게 됩니다. SP500만 사도 안 되고 코스피 200도 같이 가져가시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부자 되는 사람은 더 똑똑한 종목을 고른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ETF 하나를 10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스피 80% 폭등해서 한국인이 손실 본 이유도 같아요. 종목 직접 고르고 자주 매매해서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ETF 200조 시대의 단순한 진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ETF에 투자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어떤 게 가장 부담스러우세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진짜로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답 대신 숫자 안에 숨어있는 진짜 큰 그림을 같이 찾아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